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우주에서 가장 신성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랬고, 세상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정치인들이 그랬으며, 정의를 이야기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사, 변호사, 검사, 그리고 가수와 배우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 인간의 생명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소중한가요? 라고 묻기 시작하면 근거 있고 논리적인 답변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저 인권에 의해서 소중하다 라는 맹목적인 대답만 반복되죠. 이런 뻔하고 비논리적인 답변 말고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논리 실증주의적 측면에서 인간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를 알아볼 겁니다. 인간은 정말 그렇게 소중한가? 도대체 왜 그렇게 소중하지? 라는 질문이 바보 같은 질문으로 취급받지 않게 된 건 과학의 발전 때문입니다. 현미경이 발명되고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어떤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냈는데 그게 바로 세포였죠. 문제는 인간만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물고기, 개, 소, 돼지, 나비, 무당벌레, 느티나무, 선인장, 양배추, 토마토, 심지어 아메바까지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과학자들은 그렇다면 세포는 어떻게 생겨나는 거야? 하는 궁금증이 생겼죠. 답은 DNA에 있었습니다. 유전 물질이라고 부르는 DNA는 거의 모든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신기하게도 고작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라는 4가지 물질로 모든 복잡한 유기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4개의 물질이 인간이고 고양이고 깻잎이고 할 것 없이 모두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인간은 뭐가 특별하고 도대체 왜 소중하지? 라는 호기심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인간이 처음에 기대게 된 것은 영혼이었는데 과학자들이 수만 가지 실험을 하며 연구를 진행할수록 영혼이 없을 확률이 높다는 증거만 잔뜩 나오고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마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착각이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는가 하면 2008년 신경과학자 존 딜런 헤인스의 연구로 자유의지마저도 인간의 착각일 뿐 존재하는 실체가 아닐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죠. 그들의 실험은 MRI를 통해 인간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관찰하는 것이었는데 인간이 무언가를 선택하기 무려 10초 전 뇌에서는 이미 무엇을 선택할지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찰된 것입니다. 심지어 MRI만 있으면 참여자가 왼쪽을 누를지 오른쪽을 누를지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죠. 이 말인즉슨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기도 전에 뇌는 이미 선택해둔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이고 우리는 그저 선택하는 순간에 뇌가 선택해놓은 결과를 알아차리면서 자신이 자유의지로 선택했다고 착각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착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메뉴판을 보며 잠시만요, 제가 선택장애가 있어서요 라고 말하는 대신 아니 카운터에 MRI도 없어요? 10초만 기다리세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영혼 발견에 실패하며 뼈아픈 사실만 알게 된 인류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뭐 마음이니 자유의지니 내가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라는 거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이니 인정한다고 치자. 근데 동물들도 뇌가 있잖아. 그런데도 유독 인간만 이렇게 똑똑하고 이성적인 건 뭔가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며 알게 된 사실은 인간을 또 한 번 실망시켰습니다. 뇌의 구조가 약간 다르다는 것 외에 그 어떤 특별한 차이도 발견할 수 없었거든요. 용량의 차이가 분명 있지만 뇌가 크다고 반드시 지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죠. 향유고래의 경우 8,000g의 뇌를 가졌고 코끼리의 경우엔 4,000에서 6,000g가량의 뇌를 지녔지만 평균 1,350g의 뇌를 가진 인간보다 지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몸무게 대비 뇌의 무게가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몸무게 대비 뇌의 비율로 보면 쥐는 인간만큼 똑똑해야 하고 개구리는 하마보다 똑똑하며 개미는 인간보다 5배 이상 똑똑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크기도 비율도 전혀 관계가 없었죠. 그리고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뇌의 작동 원리와 각 부위별 기능을 이해하게 됐는데 인간 외에 다른 동물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곤충과 식물까지 감정과 지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러한 발견으로 2009년 유럽연합은 동물을 지각력 있는 존재로 인정했고 동물 학대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게 됐죠. 뒤이어 2012년 7월 7일 신경생물학과 인지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이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모여 케임브리지 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선언 내용은 인간 이외의 동물들이 의도적인 행동을 보이는 능력과 함께 의식적 상태를 구성하는 신경해부학, 신경화학, 신경생리학적 기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인간만이 의식을 생성하는 신경기질을 지닌 유일한 생물이 아니라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다. 모든 포유류와 조류, 문어를 포함한 그 밖의 많은 생물들 역시 그러한 신경기질을 지니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2015년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동물이 감흥적 존재임을 법적으로 인정했고 2018년 스위스에서는 갑각류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인정하고 랍스터를 산채로 삶거나 조리하면 안 된다는 동물 보호법까지 만들었죠. 이렇게 연구가 진행될수록 인간은 그 어떤 특별한 점도 없다는 증거만 발견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적 산물이라고 부르는 감정, 그리고 생각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정신적 산물이라고 부르는 감정과 생각도 사실은 물리적인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의 과학이 증명하는 생각과 감정이란 뉴런, 시냅스 사이의 전기 폭풍에 의해 뇌의 각 부위가 활성화되고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신경 전달 물질이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죠.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나오면 의사는 영혼을 정화해야 한다는 말 대신 플로옥세틴이나 파록세틴, 에스시탈로프람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처방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처방들은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같은 화학 성분들이 인간의 감정이나 기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능한 처방인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같은 우리가 감정 또는 기분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게 하는 호르몬들이 흡수되어 사라지면 기분이 가라앉기 때문에 흡수되지 못하게 막아 더 오래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한 발 더 나아가 과학은 알약 조가리 몇 개 먹는 걸로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이 너무나 꼼꼼하고 예민해서 강박관념이 있는 성격이라면 의사는 듀미록스정 50mg을 처방해 줄 겁니다. 이 약의 주성분은 플루복사민인데 무려 당신의 강박적인 성격을 바꿔줄 수 있다고 쓰여 있죠. 심지어 부작용으로 조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쓰여 있는데 조증은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들떠 병적일 정도로 행복감에 심취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이 약 하나면 당신이 강박관념이 없는 유한 성격이면서 운 나쁘면 초특급 긍정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렇듯 현대과학은 우리가 정신적인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코 신체적인 것과 나뉘는 무언가가 아니며 알약 같은 물질의 영향을 받는 아주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의식 또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신호의 복잡성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서 영혼 비스무리한 것도 발견할 수 없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현상, 즉 말과 행동, 생각, 감정까지 모두가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일 뿐이라면 이런 연산 능력을 갖춘 뇌는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엄청나게 특별한 걸까요? 아닙니다. 정보 처리와 연산 능력은 뇌만의 특권이 아니죠. 흔히 눈은 볼 수 있게 해주는 부위, 다시 말해 전자기파를 감지하여 시각 정보를 얻는 부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눈은 뇌처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심지어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디까지가 뇌고 어디까지가 눈인지도 정의하기가 쉽지 않죠. 눈의 이러한 기능 덕분에 어두운 공간에서 흰색 물체가 회색 또는 검은색으로 보여도 흰색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윤곽이나 그림자 등의 경계선을 알아보며 눈과 눈 사이의 시차를 계산해 거리까지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각 정보는 그런 식으로 처리된 정보이며 착시 효과라는 것도 우리의 이런 정보 처리 기능의 맹점에 의해 생겨나는 현상이죠. 이런 사실들을 감안해 그럼 뇌랑 눈이 특별한 건가? 라고 치부하기엔 더 심각한 연구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은 장내 미생물들이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의 이론들을 일컬어 장뇌축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장은 뇌 다음으로 신경세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장내 미생물이 뇌의 호르몬이나 단백질 등을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하루가 멀다고 발표되고 있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호르몬이나 단백질 조절은 뇌의 감정뿐 아니라 인지기능 자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이유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까지 하죠. 이렇듯 우리의 지능은 뇌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 심지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생명체들의 영향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입사 면접에서 IQ뿐만 아니라 장내 유익균 숫자도 물어볼지 모르죠.